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4일 안에 끝낼 계획이라던 우크라 사태가 현재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주변 유럽 국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9일 SNS에는 독일 베를린 중앙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독일의 베를린 중앙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난민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의 따뜻한 행동이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인 이들은 자원봉사자를 자청해 난민들의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집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다며 직접 만든 무료 숙소 안내문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이 러시아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채권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전망대로라면 러시아는 1998년 이후 또다시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재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이달 16일 7억 달러 상당의 채권 만기를 맞는데 서방 국가의 제재로 러시아 일부 자산이 동결된 점과 또 다른 경제적 제재로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신들은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해외 대출 기관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디폴트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16일 만기인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약 1,435억 3,56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JP모건 전략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서방의 제재 발표 이후 연일 최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헝다 사리에서 보듯이 달러화 채권은 30일 동안의 자동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를 받고 러시아가 상환한다면 디폴트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간 유예가 있어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4일 새 10단계나 강등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디폴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무디스는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강등은 러시아의 채무 변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러시아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중국 시중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임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국영은행의 모스크바 지점 관계자는 지난 며칠간 200에서 300개의 러시아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을 위한 계좌 신설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러시아 기업이 중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 사업을 해온 한 기업과도 거래 관계가 있는 몇몇 러시아 기업들이 위안화 계좌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업과는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나 유로를 사용할 수 없고 미국, 유럽과 사업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해운 물류 기업인 페스코는 이번 주 중 고객들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로이터는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를 이용해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경제가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오자 정작 중국의 상황이 난처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최대 우방국이기에 1차원적으로는 도와주는 게 맞지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도 제재를 시작하고 있어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이 먼저 중국을 겨냥해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 기업의 철퇴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를 언급하며 이런 중국 업체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전면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제재에는 반도체를 포함해 특정 첨단 제품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른바 FDPR인데 뉴욕타임스는 FDPR에 따라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 중국 기업에도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와 컴퓨터 제조사 HP, 델 등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제재할 당시 FDPR을 적용해 화웨이가 해외로부터 반도체 칩을 납품받지 못하도록 했죠.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화웨이의 모바일과 광대역 사업을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의 경고는 최근 중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엄정하게 다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익을 해쳐선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제재는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현재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도 우크라 사태가 길어질수록 중립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연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뒤 중국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졌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오후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정신을 버리고 모든 국가들이 정당한 안전 보장상의 우려를 중시하고 존중의 교섭을 통해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의 안전보장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섭의 필요성을 밝히며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대해선 은근히 반대 뜻을 밝힌 셈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은근히 경로를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신들의 목표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가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신들을 종합하면 동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중국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자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을 패싱한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1대1로란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고대 동서양의 무역 교통로였던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열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기준 1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철도, 도로, 송유관 등 러시아와 유럽 일대를 가운데에서 연결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2017년 중국이 제안한 인프라 정책에 참여한 이후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항구와 철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가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 국가 중 하나로 2021년에만 중국 옥수수 전체 수입량 중 30%를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결심한 이후 중국으로서는 한때 경제적으로나마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함께 서방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유럽 일대에서 기업들의 해외 송금과 교역이 어려워지게 되자 중국이 실크로드 구상안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물자 이동도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만 실크로드를 통해 750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유럽에 수출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교역량이 둔화될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전기차 산업에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5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해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지난해 독일 23만 대, 미국은 11만 대 전기차를 각각 수출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중국, 독일, 미국은 수출량 12만에서 15만 대 수준에서 치열했는데 지난해에는 중국이 월등히 치고 나선 것이죠. 이처럼 이제 막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길마저 막혀버린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 사태가 미중 갈등 및 중국의 경제 악화로까지 번지자 서방 국가들이 이참에 러시아와 중국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계획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